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92번째 기업 윤리의 밑바닥을 보여준 범죄, 공기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2번째 주제는 실수일까 고의일까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첫 번째, 기업 윤리란 무엇일까? 기업 윤리를 국어 사전에서는 기업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윤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 윤리는 경영활동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학의 연구 범주일 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은 경영활동 전반의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은 개인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윤리는 매우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기업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근로자를 투입해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사망을 하기도 했고 SCP 삼립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역시 몇 명이나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까지 이런 산재 사망자가 457명으로 작년 같은 기준보다 14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근로자를 사람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의 근로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 대가,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숫자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보다 저렴한 방식을 택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물론 이런 기업의 행태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계산으로 접근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범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윤리의 밑바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닌 고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장 기업 윤리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사망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995년 8월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당시 54세의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태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게 되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감기에 걸려서 가습기를 밤낮으로 틀면서 가습기 메이트를 썼다라고 밝혔으며 아이의 코가 누렇게 나와서 소아병동에 입원시켰는데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유공, 현재의 SK케미컬이 1994년 출시한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로 CMIT, 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과에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계속 사망을 하게 되자 2006년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홍수정 교수는 동료 의사들 50여 명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증상의 환자들 80여 명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이 사례를 모아서 논문을 발표했지만 소아과에 국한된 질환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과
응급실과 호흡기 내과의 원인 무상의 폐 질환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면서 사건은 변화를 맞게 되었죠. 당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최첨단 의료 설비가 갖추어져 있던 아산병원이었지만 자꾸 사망자가 나왔고요. 검사 결과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폐 질환을 일으킨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결국 호흡기 내과의 임채만 교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호흡부전 연구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4개의 병원에서 유사한 환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산병원 측은 2011년 4월 25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이 속속 입원을 했는데 이 신종 폐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였고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 둘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요. 2011년 8월 31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주로 사용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출시된 유공의 제품 이후에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것을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히 내놓아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분노를 유발한 제조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제조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상담 콜센터에 요청하고 회사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를 회사가 자부담하고 기재한 계좌로 가습기 살균제 가격만큼의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수백 명의 인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을 겪게 됐는데 제조사의 대응은 기껏해야 이미 사간 사람들에 대한 환불이 전부였던 것이죠. 피해자 가족들은 단체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가족의 병원 치료비로 인한 부담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이들과 맞섰습니다. 20년 동안 연간 60만 개나 팔렸던 가습기 살균제에 관리 감독 의무가 있었던 정부 역시 개별적인 소송으로 해결하라 라는 입장만 보였을 뿐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SK케미컬이 2000년대 초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흡입 독성 원료 교체를 검토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사람 목숨이 위협받는다라면서 제품의 안정성을 우려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사건 당시 SK케미칼 측은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형사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거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건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 2부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전담 수사팀은 2016년 4월 15일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비 5,600만 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써줬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조명행 교수 역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옥시의 경우엔 2016년 4월 21일 사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흘 뒤에는 황사나 꽃가루로도 폐 손상이 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검찰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옥시 본사 역시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검찰의 국내 소환을 거부했고요. 5명의 전현직 임원진 역시 서면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옥시 측의 판결을 살펴보자면 2017년 1월 6일 1심에서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7년 7월 27일 항소심에서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등 관련자 14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존 리 전 대표와 살균제 업체들 그리고 원료 물질을 공급한 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확정지어 줬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판결 자체가 정말 이따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검찰은 재수사를 실시하였고 애경과 SK케미컬을 기소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벌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가 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1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죠. 또한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금고 4년 정도씩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홍지호 전 대표 및 안용찬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킵니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망자 1,843명, 피해 인정자 6,048명이라는 이 전쟁에서나 볼 법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사건은 이렇게 최고형이 고작 6년이라는 허무한 결과만을 남겼습니다. 2021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균이라는 소설이 발간이 되었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공기살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진정성 있게 책임진 인물은 기업에도 정부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윤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만들어 팔아먹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다 준 이 사건은 사망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